오지 마세요. 눈발이 흩날리는 겨울밤. 버스 정류장에서 마주친 여자의 목소리는 날카로운 칼날처럼 차가웠습니다. 절룩이는 왼발, 부어오른 손, 그리고 공포에 질린 눈동자. 15년 전 헤어진 전처가 왜 이런 모습으로 거리에 서 있는 걸까요? 그녀가 그를 피해 골목으로 사라지는 뒷모습을 보며 대기업 부사장 강도윤은 가슴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성공한 사업가의 완벽했던 삶에 감춰진 충격적인 진실, 그리고 15년 만에 밝혀지는 잔인한 비밀.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서울 외곽 공사 현장을 둘러보고 돌아오는 길. 강도윤의 발걸음은 여느 때처럼 빨랐다. 58년의 세월이 그의 어깨를 누르고 있었지만 대형 물류회사 부사장이라는 직함은 그에게 쉴 틈을 허락하지 않았고 시간은 언제나 그를 뒤쫓아왔다. 겨울밤의 찬 공기가 폐부 깊숙이 파고들 때마다 그는 더욱 빠르게 걸었는데 그것은 추위를 피하려는 것이라기보다는 무언가로부터 도망치려는 본능적인 움직임에 가까웠다. 눈발이 흩날리던 그 저녁, 도심을 벗어난 변두리 도로는 유난히 적막했으며 가로등 불빛마저 희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버스 정류장이 시야에 들어왔을 때 도윤은 무심코 고개를 돌렸다가 그대로 멈춰 설 수밖에 없었다. 낡은 플라스틱 의자에 웅크리고 앉은 한 여자의 실루엣이 눈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해진 점퍼는 검은색인지 새색인지 분간하기 어려웠고 부어오른 손은 장갑도 없이 허공에 떠 있었으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눈 쌓인 바닥에 선명하게 찍힌 왼쪽 발자국의 기이한 모양이었다. 한쪽으로 깊게 패인 그 자국은 마치 상처받은 짐승이 남긴 흔적처럼 보였고 도윤의 기억 속 어딘가에서 잠들어 있던 무언가를 건드렸다. 시간이 멈춘 듯한 순간이었다. 15년이라는 세월의 무게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으며 과거와 현재가 뒤엉켜 그의 의식을 흔들어 놓았다. 설마, 아니, 그럴 리 없다고 자신을 다독이면서도 그의 발은 이미 그녀를 향해 움직이고 있었는데 그것은 의지와는 무관한 끌림이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확신은 더욱 선명해졌다. 옆모습에 그리운 그림자조차 낯설어 보였지만 귓가를 스치는 숨소리의 리듬은 분명 기억 속의 그것과 같았으며 무너진 어깨의 각도마저 묘하게 익숙했다. 박은정, 15년 전 자신과 갈라선 전처가 틀림없었다. 하지만 눈앞의 여자는 너무나 달라져 있었다. 한때 윤기 흘렀던 머리카락은 듬성듬성 빠져 있었고 맑던 피부는 거칠게 갈라져 있었으며 무엇보다 그녀의 눈동자에서 빛이 사라져 있었다. 55세라는 나이가 이토록 잔인하게 사람을 바꿔놓을 수 있는가? 아니면 그동안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 도윤이 한 걸음 더 다가서자 여자가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다. 순간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고 그 찰나의 교감 속에서 도윤은 확신할 수 있었다. 그녀가 자신을 알아보았다는 것을, 그리고 그 인식이 그녀에게 공포를 안겨주었다는 것을. 오지 마세요. 짧고 날카로운 거부의 말이 겨울 공기를 가르고 날아왔다. 목소리는 쉬어 있었지만 분명 은정의 것이었으며 그 속에 담긴 경계심은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도윤의 가슴을 베어냈다.
그가 손을 뻗으려는 순간 그녀는 벌떡 일어나 비틀거리며 걷기 시작했는데 왼쪽 다리를 절룩이는 모습이 처참하리만큼 고통스러워 보였다. 골목 모퉁이로 사라지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도윤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눈발은 계속해서 그의 어깨에 쌓였고 버스 정류장의 형광등은 깜빡거리며 죽어가고 있었으며 세상은 점점 더 차갑게 식어갔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질문들이 소용돌이치기 시작했는데 그 중심에는 언제나 왜라는 단어가 자리하고 있었다. 어떻게 그녀가 이런 모습으로 거리에 나앉게 되었을까? 그 다리를 절게 된 이유는 무엇이며 부어오른 손은 또 무슨 사연을 품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무엇보다 왜 그녀는 자신을 그토록 두려워하며 피하려 했을까? 이 모든 의문들이 그의 마음을 갉아먹기 시작했고 15년 동안 묻어두었던 죄책감이 서서히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그날 밤 도윤은 한숨도 잠들지 못했다. 천장을 바라보며 끊임없이 과거를 되짚어 보았지만 기억은 선명하지 않았고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욱 흐릿해져만 갔다. 자신은 정말 그녀를 사랑했던 것일까? 아니면 단지 아내라는 자리를 채울 누군가가 필요했던 것일까? 이혼 당시 느꼈던 안도감은 진짜였을까? 아니면 자유를 가장한 도피였을까? 새벽녘이 되어서야 도윤은 한 가지 결심을 하게 되었다. 은정을 다시 찾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15년이라는 공백의 시간 동안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내야 한다는 것. 그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일종의 의무감에 가까웠으며 어쩌면 너무 늦어버린 속죄의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그의 가슴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고 새로운 하루가 밝아오고 있었지만 도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겨울밤의 어둠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버스 정류장에서 마주친 그 낯익은 그림자가 그의 삶에 던진 파문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며 앞으로 펼쳐질 진실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울지 그는 아직 알지 못하고 있었다. 아침 일찍 도윤은 비서를 불렀다. 평소와 달리 그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으며 급하게 내린 지시는 단 하나였다. 박은정이라는 이름을 찾아내라는 것. 15년 전 자신과 이혼한 여자의 행방을 추적하라는 것이었다. 비서는 의아해하면서도 묵묵히 일을 진행했고 며칠 후 얇은 서류 뭉치가 도윤의 책상 위에 놓였다. 기록은 놀라울 정도로 빈약했다. 이혼 후 몇 년간의 주소 이동 기록, 그리고 10년 전 노 대학병원에 장기 입원했다는 단 한 줄의 의료 기록이 전부였는데 그마저도 상세한 내용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열람할 수 없었다. 마치 그녀가 세상에서 의도적으로 자신의 흔적을 지워나간 것처럼 혹은 누군가가 그녀의 존재를 감추려 한 것처럼 보였다. 도윤은 직접 병원을 찾아갔다. 으리으리한 로비를 지나 원무과를 거쳐 의무기록실까지 갔지만 돌아온 대답은 한결같았다. 환자의 동의 없이는 어떤 정보도 제공할 수 없다는 원칙적인 답변뿐이었으며 심지어 담당 의사조차 이미 퇴직한 상태였다. 막막함이 그를 짓눌렀고 포기하려는 순간 한 사람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정미경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중년의 간호사였다.
그녀는 주변을 살피며 낮은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는데 그 조심스러움 속에는 연민이 깃들어 있었다. 그분을 기억해요. 혼자 오셨더라고요. 보행도 제대로 못 하셨고 손도 심하게 다쳐서 수술을 여러 번 받으셨어요. 간호사의 말은 계속되었지만 도윤의 귀에는 단 한마디만 맴돌았다. 혼자 왔다는 것. 그 단어가 가슴에 모처럼 박혀들었다. 가족도 없고 보호자도 없다고 하셨어요. 치료비도 겨우 감당하시는 것 같았고 퇴원하실 때도 택시 타고 혼자 가셨어요. 간호사의 증언은 거기까지였다. 더 이상 알려줄 수 있는 것이 없다며 돌아서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도윤은 무너지는 것 같았다. 결혼 생활 동안 은정은 늘 밝았고 적어도 그의 기억 속에서는 행복해 보였는데 그것이 모두 자신의 착각이었단 말인가. 집으로 돌아온 도윤은 오래된 앨범을 꺼내 들었다. 먼지 쌓인 사진 속에서 은정은 웃고 있었지만 이제 와서 보니 그 웃음이 어딘가 억지스러워 보였으며 눈동자에는 알 수 없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사진을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기억의 조각들이 떠올랐는데 그것들은 모두 날카로운 가시가 되어 그의 양심을 찔렀다. 야근이라는 이름으로 그녀를 혼자 두었던 수많은 밤들이 있었고 회사 일이 우선이라며 약속을 깨뜨린 기념일들이 있었으며 무엇보다 그의 부모가 은정을 대하는 차가운 태도를 방관했던 비겁함이 있었다. 시어머니는 은정을 며느리가 아닌 가정부처럼 대했고 시아버지는 아이의 존재를 무시했으며 도윤은 그 사이에서 침묵으로 일관했던 것이다. 진실은 더욱 잔혹하게 다가왔다. 이혼 서류를 다시 찾아본 도윤은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은정이 떠난 것이 아니라 사실상 쫓겨난 것이라는 증거들이 곳곳에 숨어 있었다. 위자료는 터무니없이 적었고 재산 분할은 불공정했으며 심지어 이혼 사유조차 일방적으로 은정의 탓으로 돌려져 있었다. 변호사의 교묘한 문구들 사이에서 은정의 절망이 읽혀졌고 도장이 찍힌 마지막 페이지에는 체념이 배어 있었다. 그날 밤 도윤은 또다시 잠들지 못했다. 천장에 무늬가 은정의 얼굴처럼 보였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했으며 귓가에는 그녀의 목소리가 메아리쳤다. 오지 마세요라는 그 짧은 거부의 말 속에 담긴 15년의 세월이 이제야 이해되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단순한 회피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새벽이 가까워질 무렵 도윤은 결심했다. 은정을 다시 찾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이번에는 그녀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붙잡아야 한다는 것을. 하지만 그것이 용서를 구하기 위함인지 아니면 자신의 죄책감을 덜기 위함인지는 스스로도 확신할 수 없었으며 어쩌면 그 구분 자체가 무의미한 것일지도 모른다는 자조적인 생각마저 들었다. 창밖으로 희미하게 동이 트기 시작했지만 도윤의 마음속 어둠은 오히려 더 짙어져만 갔다. 사라진 15년의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질수록 드러나는 그림은 참혹하리만큼 추했으며 그 중심에는 언제나 자신의 이기심과 무관심이 자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더 이상 부정할 수 없게 되었다. 수소문 끝에 도윤은 은정의 거처를 알아냈다. 도시 외곽의 쪽방촌, 재개발을 앞두고 방치된 그곳은 희망이라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는 곳처럼 보였으며 좁은 골목 사이로 스며드는
햇빛조차 힘을 잃고 있었다. 녹슨 철문과 깨진 유리창, 곳곳에 널브러진 쓰레기들이 만들어내는 풍경은 도윤이 알던 세상과는 너무나 달랐고 그 낯설미 그를 주저하게 만들었다. 세 번째 골목 끝, 반지하 방이라고 간호사가 알려준 곳을 찾아가는 동안 도윤의 발걸음은 점점 무거워졌다. 문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이다 겨우 문을 두드렸을 때 안에서 들려온 것은 절룩이는 발소리였으며 문이 열리자마자 은정의 놀란 얼굴이 나타났다가 곧 굳어버렸다. 창백한 얼굴에는 15년의 고단함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고 한때 가지런했던 손가락은 뒤틀려 있었으며 왼쪽 다리는 여전히 부자연스럽게 구부러져 있었다. 그녀가 문을 닫으려는 순간 도윤은 본능적으로 문틈에 발을 끼워 넣었는데 그 행동조차 폭력적으로 느껴져 스스로가 미워졌다. 이제 와서 왜요? 미안하다고요. 그 미안함이 제가 겪은 시한들을 돌려줄 수 있어요? 은정의 목소리는 떨리면서도 단호했다. 그 물음 앞에서 도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으며 준비해온 사과의 말들이 모두 무의미하게 느껴졌다. 실제로 무엇을 사과해야 하는지조차 명확하지 않았고 15년이라는 시간의 무게를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겠는가. 좁은 방 안을 슬쩍 들여다본 도윤은 숨이 막혔다. 곰팡이 냄새가 진동했고 벽지는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으며 작은 전기장판 하나가 전부인 그 공간에서 은정이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구석에 쌓인 폐지 더미와 낡은 청소 도구들이 그녀의 생계수단을 말해주고 있었는데 그것은 도윤이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삶의 모습이었다. 난 당신이 제일 힘들 때 등을 돌렸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제가 없는 게 당신에게 더 편했던 거겠죠. 은정의 말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도윤의 가슴을 베었다. 그녀의 말이 틀리지 않았기 때문이며 오히려 진실은 더 잔혹했기 때문이었다. 이혼 당시 느꼈던 해방감을 떠올리면 여전히 부끄러웠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며 들떠있던 자신의 모습이 역겨웠으며 은정의 행방을 한 번도 궁금해하지 않았던 무관심이 이제야 죄책감으로 돌아왔다. 문이 천천히 닫히는 것을 보며 도윤은 무력감에 빠졌다. 그러나 문이 완전히 닫히기 직전 은정의 왼발이 미끄러지며 비틀거리는 모습이 보였고 반사적으로 팔을 뻗어 그녀를 붙잡았을 때 그녀의 몸이 얼마나 가벼운지에 다시 한번 놀랐다. 뼈만 남은 것 같은 팔, 거친 손바닥, 그리고 공포에 질린 눈동자가 그를 밀어냈지만 그 짧은 접촉만으로도 은정이 겪어온 고통의 일부를 느낄 수 있었다. 돌아오는 길, 도윤은 몇 번이나 뒤를 돌아보았다. 쪽방촌의 좁은 골목이 점점 멀어져 가면서도 그 이미지는 오히려 선명해졌으며 은정의 모습이 망막에 각인된 것처럼 사라지지 않았다. 고급 세단의 가죽 시트에 앉아 있으면서도 그는 여전히 그 곰팡이 냄새를 맡고 있었고 따뜻한 히터 바람을 쐬면서도 쪽방의 한기를 느끼고 있었다. 그날 이후로 도윤은 매일같이 쪽방촌 근처를 서성였다. 직접 만나지는 못했지만 멀리서나마 은정의 일상을 지켜보았는데 새벽부터 나가 청소일을 하고 오후에는 폐지를 모으며 저녁이면 절룩이는 다리를 끌고 돌아오는 그녀의 모습은 하루하루가 전쟁 같아 보였다. 때로는 무거운 폐지를 끌다가 주저앉는 모습도 보였고 길가에서 쉬며
부은 다리를 주무르는 모습도 목격했으며 그럴 때마다 도윤은 달려가고 싶은 충동을 간신히 억눌러야만 했다. 어느 날 저녁 은정이 편의점에서 만료 임박 도시락을 사는 것을 본 도윤은 차마 견딜 수가 없었다. 그러나 가가가려는 순간 은정이 도시락을 들고 미소 짓는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 그 작은 행복에 만족하는 표정이 오히려 더 가슴 아프게 다가왔다. 자신이 끼어들 자격이 있는가? 그녀의 작은 평화마저 떼뜨릴 권리가 있는가 하는 의문이 그를 멈추게 했으며 결국 그는 또다시 발걸음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다는 생각이 점점 강해졌다. 단순히 죄책감을 덜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정으로 은정에게 속죄하고 싶다는 마음이 커져갔으며 비록 그녀가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최소한 시도는 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그를 사로잡았다. 15년의 무관심을 단번에 보상할 수는 없겠지만 이제부터라도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무겁게 그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다. 며칠 후 도윤은 은정의 사고에 대해 더 깊이 파고들기 시작했다. 처음엔 단순한 교통사고나 산업재해쯤으로 생각했지만 조사를 진행할수록 미궁 속으로 빠져드는 느낌이었으며 무언가 의도적으로 감춰진 진실이 있다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다. 병원 기록에 남은 건설 현장 사고라는 단서를 따라 당시 신문 기사들을 뒤지기 시작했는데 10년 전 겨울에 어느 기사가 그의 눈을 사로잡았다. S건설 아파트 신축 현장 붕괴, 작업자 5명, 부상이라는 제목의 기사였다. 날짜와 장소를 확인한 순간 도윤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으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S건설은 다름 아닌 그의 아버지가 소유한 회사였고 그 현장은 아버지가 직접 진두지휘했던 프로젝트였기 때문이다. 떨리는 손으로 기사를 읽어 내려가던 중 부상자 명단에서 박모 씨 45세 여성라는 기록을 발견했을 때 도윤은 의자에서 일어설 수조차 없었다. 즉시 회사의 오래된 서류들을 뒤지기 시작했다. 법무팀이 보관하고 있던 당시 사고 관련 서류들은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창고 깊숙이 묻혀 있었는데 그 속에서 발견한 진실은 상상 이상으로 참혹했다. 공사 기간 단축을 위해 안전 규정을 무시한 채 진행된 작업, 하청업체 직원들에게 강요된 무리한 야간 작업, 그리고 결정적으로 붕괴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의 명단에 박은정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사고 처리 과정이었다. 회사 측은 피해자들에게 최소한의 치료비만을 지급했고 그마저도 더 이상의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받은 후였으며 특히 은정의 경우 개인 과실로 처리되어 있었다. 법무팀의 메모에는 피해자 박은정 전 부사장 며느리였으나 이미 이혼한 상태, 조용히 처리할 거지라는 문구가 있었는데 그 차가운 문장이 고윤의 영혼을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서류를 더 뒤지다가 발견한 것은 당시 현장 감독의 진술서였다. 박은정 씨는 청소 일용직으로 일하던 중 갑작스러운 붕괴로 철골 구조물 아래 깔렸으며 왼쪽 다리와 양손에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는 내용이 담담하게 적혀 있었고 그 옆에는 회사 이미지를 고려하여 언론 보도 최소화라는 지시사항이 빨간 펜으로 적혀 있었다. 도윤은
서류를 내던지고 머리를 감쌌으며 분노와 죄책감이 동시에 밀려와 숨을 쉴 수가 없었다. 그날 밤 도윤은 아버지를 찾아갔다. 이미 은퇴한 아버지는 호화로운 저택에서 편안한 노후를 보내고 있었는데 아들의 물음에 처음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가 은정의 이름을 언급하자 표정이 굳어졌다. 그 여자가 왜? 이미 끝난 일 아니었나? 우리가 치료비는 다 줬잖아. 아버지의 무심한 말투에 도윤은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간신히 억눌렀으며 그 순간 자신이 얼마나 이 집안의 비정함을 닮아왔는지 깨달았다. 그 여자가 우리 현장에서 일한 것도 우연이 아니었어. 이혼하고 갈 곳이 없어서 일용직이라도 하려고 왔다더군. 물론 우리가 받아준 건 아니고 하청업체에서 알아서 쓴 거지만. 아버지의 설명은 계속되었지만 도윤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은정이 그 현장에서 일하게 된 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이혼 후 생계를 위해 선택한 막막한 현실이었다는 사실이 그의 가슴을 무너뜨렸으며 자신이 그녀를 내쫓은 것과 다름없다는 자각이 뒤늦게 찾아왔다. 그리고 그녀가 다친 것도 불구가 된 것도 모두 자신과 자신의 가족이 만든 비극이었음을 부정할 수 없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도윤은 울었다. 운전하면서 눈물이 흐르는 것을 멈출 수 없었고 시야가 흐려져 몇 번이나 길가에 차를 세워야 했으며 그때마다 은정의 절룩이는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렸다. 15년 전 자신이 등을 돌렸을 때 은정은 생존을 위해 몸부림쳤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가족이 운영하는 현장에서 사고를 당했으며 그마저도 제대로 된 보상 없이 버려졌다는 진실이 그를 짓눌렀다. 분노는 이제 자기 자신을 향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역겨움이 느껴졌고 성공했다고 자부했던 자신의 삶이 얼마나 공허한 것이었는지 깨달았으며 무엇보다 은정의 불행 위에 쌓아올린 자신의 안락함이 저주스럽게 느껴졌다. 그녀를 불행하게 만든 것은 운명이 아니라 바로 자신과 자신의 가족이었다는 사실을 이제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게 되었다. 진실을 알게 된 다음 날 도윤은 다시 쪽방촌을 찾았다. 이번에는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었는데 그것은 서류 뭉치도 아니고 돈봉투도 아닌 15년 전 함께 찍었던 사진 한 장이었다. 떨리는 손으로 문을 두드렸고 은정이 문을 열었을 때 그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으며 준비했던 모든 말들이 목구멍에서 멈춰버렸다. 은정아, 정말 미안하다. 그때 너를 놓친 건 내 인생의 가장 큰 잘못이었어. 음성은 갈라졌고 눈물이 멈추지 않았으며 무릎 꿇은 그의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었다. 은정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를 내려다보았는데 그 눈빛에는 놀라움과 경계 그리고 알 수 없는 슬픔이 교차하고 있었다. 시간이 멈춘 듯한 정적이 흘렀고 좁은 복도에는 두 사람의 숨소리만이 울려 퍼졌으며 그 무거운 침묵 속에서 15년의 세월이 천천히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은정이 마침내 입을 열었을 때 그녀의 목소리는 의외로 담담했다. 이제 와서 당신과 다시 살 수는 없어요. 그 말에 도윤은 고개를 들었고 은정은 이어서 말했다. 하지만 당신이 진심이라면 다른 누구도 나 같은 일을 겪지 않게 해줘요. 그 요청은 도윤의 예상을 벗어난 것이었으며 용서를 구하러 왔던 그에게 더
큰 책임을 안겨주는 것이었다. 그날 이후 도윤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다. 회사로 돌아간 그는 즉시 이사회를 소집했고 전격적인 결정을 발표했는데 그것은 회사 수익의 상당 부분을 떼어내 산업재해 피해자를 위한 재활센터를 설립하겠다는 것이었다. 이사진들은 경악했고 주주들은 반발했지만 도윤의 결심은 확고했으며 그 센터의 이름을 은정클리닉으로 정했다는 발표에 모두가 의아해했다. 몇 달 후 도시 외곽의 현대적인 재활센터가 들어섰다. 최첨단 재활 장비와 전문 의료진을 갖춘 이곳은 산재 피해자들에게 무료로 치료를 제공했으며 특히 건설 현장 사고로 다친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받았다. 개원식 날 도윤은 첫 번째 환자로 은정을 모셨는데 그녀는 처음엔 거부했지만 다른 환자들을 위해서라도 시범 케이스가 되어달라는 부탁에 마지못해 응했다. 재활 치료는 고통스러웠다. 10년 동안 굳어있던 근육과 신경을 되살리는 과정은 때로는 사고 당시보다 더한 고통을 동반했으며 은정은 몇 번이나 포기하려 했다. 그럴 때마다 도윤은 묵묵히 곁에 있었는데 말없이 수건을 건네고 물을 따라주고 때로는 그저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다. 그것은 사랑이라기보다는 속죄에 가까웠고 의무라기보다는 참회에 가까웠으며 무엇보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간다움이었다.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는 동안 은정의 걸음걸이는 조금씩 나아졌다. 여전히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더 이상 절룩이지 않게 되었고 굳어있던 손가락도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게 되었으며 무엇보다 그녀의 얼굴에 작은 미소가 돌아오기 시작했다. 센터에는 점점 더 많은 환자들이 찾아왔고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은정처럼 회복의 기적을 경험했으며 은정클리닉은 희망의 상징이 되어갔다. 어느 봄날 재활센터 정원에서 도윤과 은정이 나란히 앉아 있었다. 벚꽃이 흩날리는 오후였고 따스한 햇살이 두 사람을 감싸고 있었으며 멀리서 다른 환자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은정이 조용히 말했다. 우리는 다시 부부가 될 수 없겠죠. 너무 많은 상처가 있으니까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고 그 수긍 속에는 아쉬움보다는 이해가 더 많이 담겨 있었다. 은정이 이어서 말했다. 이렇게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는 동반자는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에 도윤은 처음으로 진정한 미소를 지었으며 그것은 용서받았다는 안도감이 아니라 새로운 관계의 시작을 받아들이는 겸허함이었다. 그들은 다시 부부로 돌아가지 않았다. 법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그들은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으며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버렸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에게 평생의 상처를 치유할 조용한 동반자가 되어주기로 했는데 그것은 사랑도 아니고 우정도 아닌 오직 그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특별한 관계였다. 15년의 공백은 완전히 메워질 수 없었지만 남은 생에서 그들은 서로의 아픔을 어루만지며 살아가기로 했으며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삶이라고 믿게 되었다. 그들은 다시 부부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그들은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으며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에게 평생의 상처를 치유할 조용한 동반자가 되어주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사랑도 아니고 우정도 아닌 오직 그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특별한 관계였습니다. 15년의 공백은 완전히 메워질 수 없었지만 남은 생에서 그들은 서로의 아픔을 어루만지며 살아가기로 했으며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삶이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용서할 수 없는 과거가 있고 돌이킬 수 없는 상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속죄와 용서는 과거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을 인정하고 함께 새로운 길을 찾아가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동받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